인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지난 20년이 태평성대였구나. 그러니까 군사적인 위협이 지금처럼 크지 않았다라는 걸 느끼겠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전 세계가 하나의 공급망으로 들어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과거처럼 체제 경쟁으로 빠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지난 20년간 외부의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내부의 갈등이 심화됐어요. 최근 글로벌 정세를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는 시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상황을 어떤 큰 틀에서 보고 계신가요? 90년대에 소련이 이제 붕괴가 되고 그러면서 공산주의 진영이 와해가 됐다시피 했죠. 그리고 이제 독립을 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양극에서 이제 미국 일극 체계가 된 거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우리는 지금 잘 못 느낄 거예요. 그 지난 20년이 얼마나 태평성대였는지. 인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 그때가 태평성대였구나. 그러니까 군사적인 위협이 지금처럼 크지 않았다라는 걸 느끼겠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이제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공급망에 들어와 있었던 거거든요. 물론 특수한 몇 나라 빼고 뭐 이란, 북한 뭐 이런 몇 나라 빼고는 전 세계가 하나의 공급망으로 들어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과거처럼 체제 경쟁으로 빠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각 국가 내에서 지난 20년간 어떤 외부의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특히 서구 국가들이 내부의 갈등이 심화됐어요. 그러니까 외부에 하나의 큰 적이 있으면은요, 내부에서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뭉쳐요. 하지만 소련이라는 나라가 없어지고 나니까 유럽 국가들은 더더욱 이제 안보에 대한 위협이 더 사라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그러한 갈등이 더 심화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또 중국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적 하나의 축이 나타난 거고요.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전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또 서구,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미국식 자본주의 체제. 사실 유럽하고 미국도 물론 그전에도 갈등은 꾸준히 있었지만 어쨌든 그 하나의 공급망 안에 있는 이쪽 체제 내에서는 또 갈등이 좀 심화된 상태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중국이라는 하나의 큰 축이 나왔다. 그래서 반서방 연합이 만들어졌다 그랬는데 그럼 그 결속력은 강하냐? 전혀 안 그래요. 과거에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그 연합, 그 당시에 이제 유럽 주변에서도 나토하고 코메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쪽이 또 있었잖아요. 그 동유럽 쪽에. 이런 식으로 이게 서로 그 결속력이 강했었는데 지금 반서방 연합이라 그래서 뭐 브릭스 만들고 하지만 그럼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체제가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하고 인도가 체제가 같나요? 전혀 다르잖아요. 그 당시에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유럽 국가들이나 공산주의 국가들은 체제가 같은 체제였어요. 물론 내부 갈등은 조금씩 있다 하더라도 같은 방식이고 같은 이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브릭스라든지 뭐 브릭스를 확장해가지고 거기 보면 들어와 있는 거 보니까 뭐 브라질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 나라들이 그럼 같은 체제제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단지 반서방이라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양쪽 다 이제는 분명히 양극 그러면은 미국하고 중국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둘이 극을 대표하는 국가들이냐, 리더십이 있는 국가들이냐 보면 별로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미국의 공급망 안에 아무래도 경제적인 면에서 많이 이제 들어가 있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과거처럼 어느 한쪽 극만 쳐다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상황에서는 정말 외교를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임기응변하는 수밖에 없어졌고 이제는 그 안보라는 거는 우리나라도 당연히 안보에서는 또 어떤 원칙이 있어야겠죠. 하지만 그 경제하고 이제 같이 붙어 다니는, 요새는 경제 안보라는 말이 같이 붙어 다니는데 이럴 때 있어서는 조금 더 탄력적인 자세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진국들의 국가부채 비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 흐름을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로 봐야 하나요? 저는 뭐 글쎄요, 이걸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국가부채 비율이 크게 높아진 거는 정말 우려할 만한 일입니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1980년대까지 한 30%대였어요. 그러다가 이게 2000년대 초반에 들어왔을 때 한 60%를 넘어섰고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100%를 넘고 코로나를 지나면서 120%가 됐는데 다른 나라도 비싸요. 유럽에 있는 국가들. 이런 식으로 이제 부채가 자꾸 높아지는 과정이고 역사적으로도 항상 그랬거든요. 어떤 이제 과거의 왕조들, 로마 시절부터도 그래요. 초창기에는 통화량을 갖다가 철저하게 잘 통제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로마 시절에 그 데나리우스라는 은화를 썼는데 은화의 처음에 아우구스투스가 처음 발행했을 때는 은의 함유량이 97%였는데 나중에 로마가 망할 때는 3%가 채 안 됐다 그래요. 은 함유량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은화가 뭐 이만한 게 있었으면 나중에 가면 막 이렇게 작아진 거죠. 그 다음에 뭐 원나라, 몽골 같은 경우, 그 원나라 같은 경우도 지폐가 왕이 바뀔 때마다 5배씩 디나미네이션 되는 과정을 겪었었고요. 처음에는 금하고 은퇴환을 확실히 지키다가 나중에 자꾸 내전이 발생하고 영토가 넓어지고 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거를 감당을 못하고 자꾸 디나미네이션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인플레가 크게 촉발이 됐었고 그런 과정들이 계속 있었는데 지금 현대에 와서는 닉슨 쇼크로 인해서 70년대 초반에 미국이 근본위제를 버리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통화 증발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근데 초창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규칙을 지키려고 하고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려고 했죠. 미국의 부채가 사실은 제일 높았던 거는 1940년대예요. 그 2차 대전 직후에 120% 됐다가 그때는 그렇게 한번 올라가고 나면요. 전쟁 끝나고 나면 긴축을 했어요. 그래서 긴축을 해가지고 이거 다시 확 낮췄거든요. 근데 이제는 별로 그럴 유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인이라기보다도 그렇게 안 해도 태환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통화량이 증발되는 거를 통제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꾸 이제 현금, 원화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현금의 가치가 자꾸 감소되는 거죠. 요새 금값하고 은값이 오르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고, 그 다음에 가상화폐에 대해서 사람들이 민간에서 몇몇 사람들이 만든 건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커졌냐 시장이. 그 이유가 뭐냐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발행량이 딱 제한돼 있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결정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게 더 희소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와중에 이제 뭐 미국 정부에서도 ETF 승인하고 이제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 논의가 되고 있고 이러니까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저러한 사람이 증발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화폐를 갖다가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뭐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저는 자본주의 자체의 구조적 위기라기보다는 통화 체계가 한번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그 시장 시스템 자체가 변화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그 중에 일부의 어떤 수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 수정이라는 게 제가 말하면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통화량에 대해서 그러니까 통화에 대해서 뭔가 좀 큰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비교해 유럽의 경제 상황을 우려하는 시각도 많습니다. 유럽은 구조적으로 더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나요? 사실 유럽이 저는 미국하고 가장 큰 차이가 일단은 이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미국과 유럽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까지 크지가 않았어요. 근데 2000년대 지나고 2010년 이후에 보면은 미국과 유럽의 격차는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 새로운 트렌드를 유럽이 못 쫓아갔죠. 가장 대표적인 게 디지털 전환의 실패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에 비해서는 유럽이 좀 비경제적 가치에 대한 비중을 크게 뒀어요. 이게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인권, 노동권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민자 수용은 뭐 미국도 많이 했지만 그 다음에 환경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럽은 상당히 많은 비중을 뒀거든요. 물론 그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가치들이고 그런 비경제적 가치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그럼 그거는 전혀 안 중요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전혀 그건 아니고 그것도 중요한데 그 이제 항상 보면은 균형점이 있잖아요. 옵티멀 최적의 점이 있는데 그거를 좀 넘어선 건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는 뭐 사람마다 주관적인 평가니까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유럽은 조금 너무 그게 앞서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노조도 뭐 강성 노조가 좀 굉장히 심했고요. 근데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거기다 추가한다 그러면요. 고령화가 미국보다 빨리 왔어요. 그러면서 재정 부담이 훨씬 더 커졌어요. 미국도 뭐 부채 비율이 높긴 하지만 부채를 쓰는 과정에서 어쨌든 미국은 그래도 새로운 기업들, 새로운 산업들이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그 지난 과정 등에. 지금 현재 미국의 성장을 주도하는 기업 그러면은 역시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가장 그 상징적이죠. 그리고 그러한 그 첨단 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유럽은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활력이 좀 떨어진 거죠. 근데 그러면서 사람들까지도 많이 늙어가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유럽이 조금 더 어려움에 처했고 그다음 더군다나 안 그래도 힘든데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또 전력 가격은 또 잔뜩 올라갔죠. 가스 같은 경우. 그러니까 힘든데 그러한 또 힘든 거. 그다음에 유럽이 또 중국하고 이제 특히 독일 같은 경우 메르켈 총리 때부터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중국 경제가 침체가 되면서 유럽의 수출도 같이 또 감소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좀 겹쳤습니다. 아까 그 러우 전쟁하고 중국 문제는 좀 단기적인 문제긴 하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요. 유럽이 이제 저는 자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활력을 잃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전히 서유럽 국가들 보면 선진국이고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들이죠. 그리고 여전히 또 기술 경쟁력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름 자체, 큰 추세를 보면은 유럽은 조금 내리막을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탈리아는 오랜 기간 낮은 성장률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탈리아의 저성장은 구조적인 문제였다고 보시나요? 네, 이탈리아가 사실은 60년대에는 정말 고성장을 했어요. 2차 대전 이후에 폐허가 된 다음에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고 80년대하고 90년대에 이제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저성장이 나타났거든요. 1~2% 정도 GDP 성장률이.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뭐 0에서 한 1%, 0. 몇 퍼센트 나갔다가 또 마이너스 성장 나왔다가 또 0. 몇 퍼센트 나왔다. 그러니까 성장이 사실상 없어요. 거의 20년 동안 성장을 거의 못했어요, 이탈리아는. 이쯤 되는데 이게 이쯤 되면은 이거는 이제 아예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크게 마이너스가 왔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이렇게 되는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저는 이거 뭐 전 유럽의 공통점인데 이제 새로운 동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기업들을 보면요, 다 보면 전통 기업들이에요. 구찌, 뭐 NL은 뭐냐면은 국영 그 전기 회사예요. 그 다음에 포스테 이탈리아니, 이건 뭐냐면 우체국이에요, 이탈리아. 그 다음에 금융회사 인테사 상파울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프라다, 그리고 페라리, 뭐 이런 기업들이 지금 이탈리아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들입니다. 이탈리아가 그렇다고 기술력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말한 데도 보면요, 페라리 같은 경우도 아주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램보르기니 뭐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탈리아가 기계 공업도 상당히 발달해 있긴 해요. 근데 문제는 이탈리아가 기업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15명만 넘어가도 무조건 노조를 만들어야 되고, 노조의 힘은 굉장히 세고, 전기값은 또 제일 비싸요, 유럽에서.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탈원전을 1987년에 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그러면서 에너지 가격은 또 엄청나게 올라갔죠. 노동시장은 해고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는 해고보다 이혼이 쉽다는 말이 있을 정도거든요. 물론 이제 과장된 얘기겠지만 이런 게 있고, 거기다가 지금 노동 생산성은 2010년보다 지금이 더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부패, 정부의 부패나 이런 것도 굉장히 심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얽혀 있는데 이런 난국을 풀어내기가 힘든 거죠. 거기다 지역 간의 격차, 뭐 전 세계 어디나 다 지역 간의 격차는 있긴 하지만 이탈리아 남부하고 북부는 같은 나라라고 보기 힘들 정도예요. 너무나 격차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한 이탈리아 아까 뭐 제조업이 강하고 이런 얘기한 것도 있죠. 근데 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소규모 업체들이 많거든요. 부품 만들고 이런 업체들도. 근데 그런 업체들이 다 북부에 있습니다. 남부 쪽은 정말 가난하고, 그래서 이 지역 간의 갈등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이 같은 나라로 유지되기가 힘들 수준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정치 지형도 각 정당이 전국적인 지지를 얻는 정당이라는 건 나올 수가 없어요. 전 세계 어디나 아니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아? 이 영원함 갈려져 있고 그러는데 이탈리아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석수를 하나 가지고 있는 정당이 10개가 넘고요. 어떤 정당이든지 다 연립정부예요. 어떤 정부든지. 그러니까 제대로 된 소리가 나오기도 힘들고 뭔가 구조개혁을 한다라는 건 더더욱 힘든 거죠. 전국 단위. 지금 이탈리아의 상황은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는 여전히 가난한 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남부는 굉장히 가난하지만 북부에 가보면은 여전히 잘 사는 나라고 사람들의 뭐 삶의 질도 좋은 편이고 그렇기는 하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탈리아 그러면은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이탈리아는 관광하고 뭐 패션이나 뭐 이 먹을 거 식가공 이런 것만 좋은 거 아니야?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한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긴 한데 문제는 지금 상태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이라도 바꾸면은 다시 이탈리아가 옛날처럼 고성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바꿀 수 있는 상황인지를 보면은 그게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동력이. 그런 면에서 이탈리아가 쉽지 않다는 거고, 제가 근데 그 이탈리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 이렇게 쭉 보면은 독일도 약간 그런 면이 보이는데 이게 쭉 보다 보면 느끼는 게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길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뭐 유럽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꼭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를 뭐 걱정하냐 그러는데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걸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도 좀 저 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좀 그런 부분에서 걱정이 되는 거죠. 유럽을 보고 있으면. 그래서 이거는 좀 이탈리아의 저성장이 구조적이었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네, 그렇다라고 답을 하겠습니다.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국가들의 위기가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근본 원인은 산업과 기술 전환에 실패한 구조에 있다고 보시나요?
예, 그게 굉장히 큰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 딱 말하기가 어려운 게 그러면은 전반적인 걸 다 봐야 돼요. 저는 왜 실패했냐는 거죠. 산업과 기술 전환에. 그러니까 지게 말한 아까 위에서 말한 그 이탈리아 얘기를 했었고 제가 이탈리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그게 유럽에 보면 일반적으로 좀 공통적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추가해서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존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보호. 그러니까 뭔가 신기술이 나온다 그러면 기존 사업에서 뭔가 산업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기술이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나타나지 않나요? 이런 것들. 뭐 예컨대 저 우버 택시 사실 우리나라에 우버 택시가 있지만 그 우버하고 해외에 나가서 보는 우버하고 다르잖아요. 전혀 다른. 그 사실 말만 우버지 우리나라는 우버 택시가 아니잖아요. 그게. 근데 이게 뭐냐면 왜 그러냐면 택시 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얼리 어답터 국가가 다른 나라 동남아 국가에서도 이미 다 활성화되어 있는 우버 택시가 지금 제대로 작동을 못한다는 것도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유럽은 그 전부터도 굉장히 더 심했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금 이탈리아의 제가 정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다른 나라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파퓰리즘이 굉장히 심합니다. 프랑스도 이제 연립 정부인데 그 연립 정부들하고 양쪽 극단의 정치 세력들하고 연립 정부가 약간 중도 성향이거든요. 그 앙상블이라는 연합인데 거기도 약간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그 집권 여당도 지금 그 소수죠. 그러니까 여소야대 상황이고 양쪽 극단에 한쪽은 국민연합, 르펜이 이끄는 국민연합이 있고 또 다른 이제 쪽에서는 그 멜라숑 대표가 이끄는 신민주전선인가 그래가지고 거기는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라는 정당이 있어요. 완전히 좌파 정당인데 이제 그쪽이 이끌고 있고 이런 식으로 정치 지형이 굉장히 복잡하고 이런 상황에서 긴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긴축 재정안을 올리면은 총리는 해임되고 불신임 투표에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프랑스도 굉장히 힘들고 정치적인 파퓰리즘이 굉장히 또 심하고요. 근데 그러면서 신기술을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새로운 산업이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근데 지금 상황 유럽을 보면요 다들 고령화가 돼 있어서 재정 지출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하나 또 더 짐을 준 거는 이번에 러시아의 확장으로 인해서 방위비는 또 올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돈 나갈 건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들어올 거는 성장이 그러면 그만큼 받쳐주면 되는데 성장을 그만큼 하냐 하는 거죠. 저성장 기조에 상당히 오랫동안 갇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점점 어려운 길로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잘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뭐 지금이라도 유럽이 뭔가 이렇게 사회적 타협을 통해서 전환점을 마련한다 그러면은 다시 과거처럼 굉장히 우리가 이상적으로 바라보던 선진국 그런 모습을 되찾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상태를 봤을 때는 그게 좀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쉽지 않아 보이고 그리고 연금 문제가 굉장히 큰데 연금이라는 게 처음 도입될 때만 해도 평균 수명이 한 70에서 75세 요 정도일 때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평균 수명이 한 100세 가까이 이제 될 거예요. 좀 있으면은. 근데 아직까지도 자기네들이 그만큼의 그 연금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 연금이 과연 유지가 되냐 하는 거죠. 지금 재정이 악화된 것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이 연금하고 의료비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럼 조금씩 고통을 분담한다든지 하는 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결사반대하죠. 연금 개혁하자 그러면은 정부 재정이 저렇게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신기술이나 신산업에 투자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그럴 여력은 더 없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유럽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그러한 그 어려움이 있으면서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연구원의 조현승이라고 하고요. 저 2002년부터 제가 산업연구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이제 국책연구소고요. 주로 산업부나 기재부와 관련된 그런 이제 정책 보고서를 저희가 제시를 하고 정부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백업 자료를 저희가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는 주로 고령 친화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구 그 외에 뭐 고령화 관련된 이슈들인데 국책연구소라는 데가 또 그런 일만 딱 자기가 담당하는 분야가 있다고 해서 그것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게 되고 요즘 같은 시기에는 뭐 요즘이 아니라 상당히 오래됐죠. 세계 공급망 변화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저도 뭐 같이 그 일을 좀 하게 되고 그쪽 업무도 같이 보다 보니까 세계 정세에 대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또 보고서에 그런 내용들을 많이 반영을 하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이러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저도 지난 한 거의 10년 가까이 지금 국제 정세에 대해서 많은 이제 보고서도 보고 저도 그 관련된 자료도 좀 많이 작성을 해보고 해서 이런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상황이든지 너무 하나의 논리만 보지 마시고요. 제가 미국이나 중국 얘기할 때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중국 곧 망한다 이런 거 보면 많이 나와요, 유튜브에. 그리고 아니면은 곧 중국이 미국을 추월한다 이런 것도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얘기가 보면 둘 다 완전히 틀린 얘기들은 아니고 둘 다 근거는 있어요. 근데 정말로 중국의 부정적인 것만 쫙 모아놓잖아요. 내일 망해요. 긍정적인 것만 쫙 모아놓으면요 1년 안에 미국 추월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두 가지 요소가 다 있거든요. 미국도 장점만 쫙 갖다 놓으면요, 이거 앞으로 한 세기 더 가요, 미국이. 근데 또 미국의 부정적인 거, 뭐 사회적인 거나 여러 가지 쭉 갖다 놓으면 미국이 금방 또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두 가지 면이 동시에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종합적인 좀 판단력을 기를 수 있게 다양한 시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